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한일 정상이 52일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12년 만에 셔틀 외교가 사실상 완벽하게 복원됐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 과거사 문제에 대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했던 많은 분들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 이전보다 진전된 발언을 내놨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협력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금 전 공동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대통령실 연결해서 회담 결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영민 기자, 역시 가장 큰 관심은 일본의 호응, 쉽게 말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 여부일 텐데 어땠습니까? 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전 양국의 정상회담 또 공동 기자회견이 끝이 났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과거사와 관련해 일본의 역대 내각의 인식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추가 발언도 함께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ユン大統領のご決断により3月6日に発表された措置に関する韓国政府による取り組みが進む中で、多くの方々が過去の辛い記憶を忘れずとも、未来のために心を開いてくださったことに胸を打たれました。私自身、当時、厳しい環境の下で多数の方々が大変苦しい、そして悲しい思いをされたことに心が痛む思いです。 네, 사죄 혹은 사과 같은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만 지난 3월 방일 때보다는 진전된 입장을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 정상은 이달 말 일본 히로시마에서 이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하겠다, 이런 내용도 함께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는 진전된 입장이 좀 나왔습니까? 네, 두 정상은 후쿠시마 오염수 이 방류와 관련해 한국 측 전문가로 구성된 이 현장 시찰단을 별도로 파견하는 안에 합의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하였습니다.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韓国の方々に理解を深めていただくため、今月、東電福島第一原発への韓国専門家現地視察団の派遣をお受けすることといたしました。日本の総理として自国民および韓国国民の健康や海洋環境に悪影響を与えるような形での放出を認めることはないことを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 네, 기시다 총리는 이와 함께 이 한국 국내에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 이런 말도 함께 남겼습니다. 또 하나, 경제 분야에서 이 협력 방안 나왔습니까? 네, 경제와 안보 분야의 협력은 물론 또 항공편도 늘리고 인적 교류도 지금보다 더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을 함께 밝혔습니다. 특히 이 반도체 분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경제 협력과 관련해 저와 기시다 총리는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의 우수한 소부장 기업들이 함께 견고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양국 정상은 수도권뿐 아니라 이 지방 간 항공 노선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자, 함께 노력하자, 이런 입장을 함께 밝혔고요. 안보 분야 협력은 한미일 3국을 중심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방한 첫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습니다. 현충원은 6.25 전쟁 전사자뿐만 아니라 일제와 싸우며 독립을 위해 목숨 바친 애국지사들이 묻힌 곳입니다. 앞서 일본의 다른 총리들도 이곳을 찾은 전례가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 기시다 총리의 현충원 참배 일정에 아무 의미가 없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서울공항에 도착한 기시다 일본 총리와 유코 여사를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이 맞이합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기시다 총리가 처음 향한 곳은 국립현충원이었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구호에 태극기와 일장기가 개양된 곳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하고 분향을 한 뒤 묵념했습니다. 신국선열과 호국경륜께 대하여 경애. 참배 뒤 기시다 총리는 영문으로 일본 총리의 대한민국 방문이라고 미리 인쇄된 방명록에 직접 서명을 남겼습니다. 일본 현직 총리의 현충원 방문은 2011년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 이후 12년 만입니다. 1983년 나카소네 전 총리 이후 아베, 아소 등 현직 총리가 방한하면 첫 일정으로 현충원을 찾았고 기시다 총리도 이를 따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이후 52일 만에 기시다 총리가 방한함으로써 그간 중단됐던 셔틀 외교도 복원됐습니다. 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を春の東京にお迎えしてから核も早くに新緑のソウルを訪れシャトル外交を本格化できること大変嬉しく思っております。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시작해 2011년 12월까지 이어지던 셔틀 외교는 한일 관계 경색 등으로 중단됐습니다. 정상회담을 마친 기시다 총리는 내일 한일의원연맹 소속 우리 의원들과 한국 기업 총수들을 만난 뒤 귀국길에 오릅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두 정상은 조금 전 한남동 관저에서 공식 만찬을 시작했습니다. 지난번 방일 만찬 메뉴였던 스키야키와 오므라이스에 이어 이번엔 어떤 메뉴가 준비됐을지 홍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공식 만찬을 시작합니다. 만찬에는 김건희 여사와 기시다 총리 부인인 유코 여사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정상급 관저 만찬은 지난해 11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국가의 정상에 이런 개인적인 공간을 보여주는 것이 또 별도의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만찬상에는 불고기와 잡채, 구절판 갈비찜 등 전통 한식 메뉴가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류로는 일본식 청주 사케를 선호하는 기시다 총리를 고려해 한국식 청주를 준비했고 한과 디저트가 오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즉석해서 깜짝 요리를 대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식 만찬이 끝나면 양국 정상 부부는 자리를 옮기지 않고 관저에서 국악 공연 등을 관람하며 2차 친교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상의 주거 공간에서 만찬과 친교를 함께하는 것만큼 최상의 대우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 윤 대통령 방일 때는 도쿄 긴자이 식당에서 부부가 함께 1차 만찬을, 오므라이스로 유명한 경양식집에서 양국 정상만 별도의 2차 친교 자리를 가진 바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유코 여사는 이번 방한 기간 별도의 친교 일정도 가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정상 간 두 번째 만남인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대통령실 출입하는 조아라 기자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아라 기자,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방한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 한일 정상 간 중단됐던 셔틀 외교가 완전히 복원됐고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에 대해 진전된 표현으로 유감의 뜻을 밝혔다는 점을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셔틀 외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셔틀 외교는 노무현 정부 때 한일 정상이 1년에 한두 번씩 서로 왕래하면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셔틀 외교 복원에 대해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저는 과거 양국 관계가 좋았던 시절을 넘어 더 좋은 시절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과거사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발언입니다. 日本政府は1998年10月に発表した日韓共同宣言を含め、歴史認識に関する歴代内閣の立場を全体として引き継いでいることを確認いたしました。当時、厳しい環境の下で多数の方々が大変苦しい、そして悲しい思いをされたことに心が痛む思いです。 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 때 1998년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역대 내각의 입장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이렇게 밝혔는데요. 오늘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입장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의지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수많은 분들의 매우 힘들고 슬픈 경험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는 말도 했는데요. 기자가 일문일답에서 징용에 대한 답변이냐고 다시 물었더니 기시다 총리, 그 당시 힘든 경험을 하신 분들에 대해 제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린 것이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 징용을 포함한 과거사에 대해 진전된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가 계획된 것보다 좀 더 길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한일 정상회담 총 102분이 걸렸는데요. 총 84분이 걸렸던 도쿄 회담 때보다 20분 정도 길어졌습니다. 이 공동 기자회견은 예정보다 45분 늦어졌는데요. 이 사전 협의했던 의제 외에 추가적인 의제에 대한 논의가 있지 않았나, 이런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공동 선언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 한일 양국 간 현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도 보입니다. 52일 전에 도쿄 회담과 이 달라진 내용 뭐가 있겠습니까? 네, 크게 세 가지 키워드를 꼽아볼 수 있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사과 외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그리고 한미일 안보 협력입니다. 오는 6월로 예고된 후쿠시마 방류를 앞둔 상황에서 양국은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과학적 안전뿐 아니라 우리 국민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서적 안전까지 충족돼야 한다는 입장이었죠. 당초 한일 양자 간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는데요.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 과정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최종 합의 과정에서는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정상이 2달 만에 다시 만났는데 어떤 일정을 함께 같이 했습니까? 네, 윤 대통령의 3월 방일 일정과 그리고 기시다 총리의 방한 일정, 한마디로 말하면 판박입니다. 이 공식 환영식 후 정상회담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만찬으로 첫날 일정을 마무리한 뒤 다음 날 정재계 인사들을 만나는 일정입니다. 이 두 정상 모두 실무 방문으로 이뤄진 데다 상호주의 외교 원칙에 따라 일정이 비슷해진 건데요. 특히 공식 환영식도 일본 방문 때 받았던 대로 국빈급으로 치러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청사에 도착한 기시다 총리와 유코 여사를 1층 현관 앞까지 나와 맞이했고요. 이 대통령실 앞 잔디 마당에서 기시다 총리 방한을 환영하는 공식 환영식을 열었습니다. 이 한일 정상은 일본 국가와 애국가 연주를 차례로 듣고 레드카펫이 깔린 잔디 마당으로 내려와 육해공 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 이 외국 정상이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의장대를 사열한 건 베트남 국가주석의 국빈 방문 이후 이번이 2번째입니다. 또 기시다 총리 방한에 맞춰 청사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기시다 총리는 공사 후 처음 청사를 방문하는 외빈이 됐습니다. 내일 기시다 총리와 이 한일 의원연맹 의원들과의 면담 일정이 예정돼 있는데 민주당 측에서는 참석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떤 입장인 겁니까? 네, 지금은 민주당도 참석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기시다 총리가 국민들의 의견을 균형 있게 잘 들을 수 있도록 국민의 뜻을 전달하겠다는 겁니다. 두 정상 이달 중순에 G7 정상회의에서 또다시 한번 만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두 정상 3월 도쿄 회담, 5월 서울 회담에 이어 히로시마에서 또 만납니다. 윤 대통령은 히로시마에서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찾아 참배하기로 했다고 직접 밝혔는데요. 이번 셔틀 외교 복원을 계기로 한중일 정상회담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60억 원대 가상화폐 보유와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이 김남국 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보유 과정에 불법 행위가 없었는지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김 의원은 현금화한 건 극히 일부고 남은 코인도 가격 폭락으로 손실이 컸다면서 적극 반박하고 있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60억 원대 가상화폐 위믹스를 보유하고 코인 실명제 시행 전 처분 의혹이 제기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 의원은 당시 위믹스를 팔아 현금화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대부분 다른 코인 거래소 지갑으로 이체한 거고 한참 뒤에 현금화한 것도 전체 보유분의 한 자릿수 %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은 과거에도 실명 계좌로만 거래했다는 게 김 의원 설명. 국민의힘은 코인 수익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김 의원의 전력을 이해충돌이라며 문제 삼았습니다. 본인이 코인을 보유하면서 코인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하는 이해충돌 문제, 국민들에게 사과조차 없는 뻔뻔함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법률 제정과 개정 등은 이해충돌의 예외라는 입장입니다. 위믹스 코인으로 산 다른 코인이 폭락해 손실도 많이 봤다며 관련 기록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위믹스 코인은 국내 게임 회사가 만든 가상화폐로 지난해 12월 상장 폐지돼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코인 보유와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여부를 가리려는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이 김 의원 거래를 이상거래로 보고 검찰에 통보했지만 검찰이 청구한 계좌 추적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선 코인이 현금화됐다면 공직자 재산 신고에 제대로 반영했는지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네, 여랑여랑 정치부 이동은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벌써 땡땡. 윤 대통령이 보이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네, 벌써 1년입니다. 오는 10일이면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1주년이 되죠. 대통령실에서 지난 1년 동안 대통령 부부가 만났던 시민들을 다시 찾아가 인터뷰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서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끔 도와주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일이 엄청 많았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어딜 가든 안전하다고 느끼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나라, 자랑스럽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눈에 익은 분도 있고 희망찬 모습을 보니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은 응원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지지율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1년간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네, 지난해 5월 취임 첫 주 52%로 시작했던 지지율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 등으로 24%까지 하락했고요. 바이든 날리면 사태, 주 69시간제 논란,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등으로 30% 전후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 미국 국빈 방문 이후에 지지율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윤 대통령이 가장 뼈아픈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윤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던 2030 세대의 외면입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20대는 13%, 30대는 26%에 머무르며 취임 첫 주에 비해 크게 하락한 모습인데요. 대통령실은 고용세습 근절 등 노동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부산 엑스포 유치에 만전을 기하며 2030 세대의 민심을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열정페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보이는데 얼마 전에 평산 책방을 열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달 말 문을 열었는데요. 문을 연 지 일주일 만에 10,000명이 다녀갔고 책도 5,000권 넘게 팔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산 책방이 자원봉사자를 대거 모집하면서 열정페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책방에서 자원봉사자를 뽑는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길 안내 같은 거를 맡는다고 하는데요. 지난 5일부터 선착순으로 50명을 모집했고 벌써 마감됐습니다. 자원봉사자는 4시간 또는 8시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활동 혜택은 평산 책방 굿즈와 점심 식사 및 간식인데요. 점심 식사는 종일 근무하는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8시간을 일해야 무료 점심을 먹을 수 있다는 건데 네. 제대로 된 노동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아르바이트생처럼 쓰는 건데 이게 열정페이 논란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무임금 봉사자 모집이라며 소득 주도 성장을 외쳤던 장본인인 문 전 대통령이 소득 없는 일자리 만들기에 열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8년 전 열정페이에 대해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청년들의 노동에 대해서 합당한 보수와 대우가 필요합니다. 열정페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청년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평산책방 SNS에는 열정페이로 비춰지기 시작했고 비판들이 있다.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아르바이트를 최저임금 이상 주고 고용해라. 문 전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라고 하셨다 등 문 전 대통령 지지자들도 우려하는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댓글, 이런 여론 반응에 대해서 이 평산책방의 입장은 뭡니까? 평산책방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요. 문 전 대통령 측은 자원봉사자에게 열정페이를 얘기하는 건 처음 들어본다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자원봉사냐 열정페이냐 처음부터 논란을 만들지 않고 사람이 모자라면 직원을 추가 고용하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더 바람직했을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 이동은 기자였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 이 수사 속보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투자 손실을 본 투자자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투자자 수백 명이 당장 이 모래 투자 자문사 라더견 대표 등을 고소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투자 손실액이 50억 원이 넘는다는 한 투자자. 라 대표에게 거액을 투자한 의사나 변호사가 300명씩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몇십억 원 정도로는 큰손 투자에 들지도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투자자문사 라더견 대표의 사무실을 지난 4일 압수수색한 검찰. 투자 피해를 주장하는 주요 투자자들을 참고인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경찰이 라 대표 사무실 등에서 압수한 차명 휴대전화 등을 분석해 신원이 확인된 투자자들부터 차례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투자 손실액이 50억 원이 넘는다는 한 고액 투자자는 라 대표에게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투자자들도 거액을 투자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뭐 한 300명, 변호사가 한 300명, 몇십억 원 사실은 좀 그렇게 큰 손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 몇백억씩 하는 사람이 많다고. 이중명 전 아난티 회장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 A씨가 라 대표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소개해줬다고도 했습니다. 투자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어줬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친구가 이렇게 돈을 벌어주니까 정말 자기한테는 정말 소중한 존재다. 이 전 회장과 A 위원은 비대면 주문 플랫폼 회사에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날릴 처지에 빠졌는데 라 대표가 이를 해결해 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투자 피해자 200여 명은 모레 검찰에 라 대표 등을 고소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어제 막을 내린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은 21세기 들어 유럽에서 열린 첫 대관식이었습니다. 시대가 시대니만큼 긴 세월을 이어온 전통들이 이번엔 색다르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달라진 시대상이 반영된 대관식, 조은하 특파원이 런던에서 전합니다. 찰스 3세 국왕과 카밀라 왕비가 버킹엄궁 발코니에 모습을 드러내자 군중들이 뜨겁게 환영합니다. 70년 전인 1953년 대관식 직후 어머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국민들에게 인사한 그 자리입니다. 2시간 정도 이어진 천년 전통의 대관식에서 찰스 3세는 무게 2.23kg에 달하는 성 에드워드 왕관을 쓰고 대관식 후 황금마차에 올라 버킹엄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참석자 면면을 보면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대관식과는 달랐습니다. 여성 사제가 처음 성경을 낭독했고 흑인 여성 상원 의원, 카리브해 출신 여성 남작이 대관식을 주도했습니다. 힌두교도인 수넥 총리는 성경 일부를 낭독했습니다. 찰스 3세와 재혼한 카밀라 왕비는 전 남편과 손자도 초청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있지만 사람들은 하이드파크에도 모여 오랜 시간 대관식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 주변과 버킹엄궁 앞은 물론이고 대형 전광판이 설치된 하이드파크까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A one-off moment for the country to get together and see it, really. Most of us probably won't see it again, so yeah. Yeah, very proud of the king. I think he's wonderful. 군주제에 반대하는 단체의 시위도 이어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대관식 전후로 52명이 질서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세금 낭비 논란도 여전합니다. I guess just be sensible with the way that they spend their money, the way that they, how they carry themselves within society. 대관식에서 섬김을 받지 않고 섬길 것이라고 약속한 찰스 3세. 군주제 반대 여론 속에 더욱 무거워진 왕관을 쓰게 됐습니다. 런던에서 채널A 뉴스 조은아입니다. 얼마 전 세계 3대 투자은행 중 하나인 골드만삭스가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인공지능 AI가 3억 개에 달하는 세계 정규직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특히 단순 노동직군인 블루칼라보다도 행정직이나 사무직 같은 화이트칼라가 더 큰 위협을 받을 거란 전망은 새롭습니다. 당장 미국 할리우드 작가들이 AI에 맞서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세계를 보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미국 할리우드의 영화와 방송 대본을 쓰는 작가 11,500여 명이 펜 대신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중심으로 콘텐츠 산업 구조가 재편되면서 줄어든 수입과 고용 불안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협상 조건에는 인공지능 AI가 대본을 쓸 수 없게 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We're looking at streaming, we're looking at AI. I think asking for very fair compensation and basically the studios laughed at us. 최근 넷플릭스 재팬의 신작 애니메이션 개화 소년의 엔딩 크레딧 화면에는 배경 디자이너 이름으로 AI가 전격 등장했습니다. 설마 했던 AI의 일자리 위협이 현실로 다가온 겁니다. We are smart to start discussing, the ramifications of AI. Producers are going to take advantage wherever they can. 창의성과 예술성이 요구돼 인간을 대체할 수 없을 줄 알았던 분야에서 AI는 이미 인간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유튜버는 AI로 쓴 글로 콘텐츠 회사를 속일 수 있는지 실험했습니다. 유튜버는 시간당 $462를 버는 프리랜서 작가가 됐습니다. OpenAI's own detection tool says, quote, very unlikely that it was AI generated. AI와 인간이 벌인 건축 디자인 대결에서는 AI가 68% 득표를 얻어 이긴 사례도 있습니다. 45개국 803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향후 5년 내 75% 이상의 기업이 AI를 채택할 계획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생성형 AI인 챗GPT에게 AI가 일자리를 위협하는 현실에서 인간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물어보겠습니다. 5가지 방법을 제시하며 AI를 활용해 인간이 창출할 수 있는 영역들을 열거합니다. 직업의 본질을, 그러니까 행태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하는 업무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노력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죠. 국제규범을 세우려는 움직임도 분주해졌습니다. 지난달 주요 7개국 디지털 기술 담당 강요 회의에서는 민주주의와 인권 등 5가지 원칙에 기반한 AI 규제 채택을 합의했습니다. 규제를 주도하는 유럽과 유연한 대응을 지향하는 미국, 일본의 시각차로 타협의 어려움도 제기됩니다. AI의 활용과 규제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각국의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이다혜입니다. 엄마 아빠 날씨도 좋은데 놀이공원 가요. 이런 말을 하는 아이들이 요즘 두렵다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비싸도 너무 비싼 입장료가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그동안 발걸음이 뜸했던 가성비 갑 야외 프로그램에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김담비 기자입니다. 아이들과 놀이공원을 찾는 가족들은 크게 오른 가격이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한 3번 올 거를 2번으로 온다든가 아빠가 집에 있거나.
서울 시내에 있는 이 놀이공원은 지난해 입장료를 인상해 성인 2명, 청소년 2명 등 4인 가족이 하루 이용하려면 23만 원 넘게 써야 합니다. 안전장치를 착용한 아이들이 나무 사이사이를 다니며 모험을 즐깁니다. 짜릿한 긴장감은 대형 놀이기구 못지않습니다. 겁내 무서웠어. 떨어지면 죽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안 가면은 자존심이 바닥날 것 같아서. 보드를 타고 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구청이 관악산에서 운영하는 모험숲 프로그램. 초등학생은 5천 원만 내면 21개 코스를 2시간 가까이 즐길 수 있습니다. 손녀 한번 경험시켜 보려고 그래서 며느리한테 전화를 했어요. 예약 좀 하라고. 비용적인 것도 당연히 선택 이유가 되었죠. 밀짚 모자를 쓴 아이들이 뗏목 위에서 미꾸라지를 풀어줍니다. 새총 잡아먹고 수영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뗏목 체험이나 미꾸라지 방생 여러 가지 직접 해볼 수 있는 것들이 활동이 많아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무료로 진행되는 이 생태 체험은 주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면서 5월 예약이 모두 마감됐습니다. 고물가 시대 가성비 좋은 지자체 놀이 프로그램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 OECD 국가 가운데 꼴찌입니다. 저출생의 아이가 귀한데도 정작 우리 아이들은 오늘도 안녕하지 못합니다.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조차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현장 카메라 배영진 기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이 화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전관리 허점이 곳곳에 드러나면서 대책이 절실합니다. 위험에 노출된 어린이 보호구역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하역 작업 도중 떨어진 1.5톤 원형 화물에 소중한 생명을 잃은 예서. 사고를 낸 지게차 운전자가 무면허였던 게 드러나 공분을 더 키웠습니다.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거리엔 불법 주차 금지 현수막이 내걸렸고 학부모들이 나와 교통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등굣길을 뒷짐지고만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작은 애는 3학년이고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 말하는 건 꼭 안전. 아이들이 즐겁게 학교를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교에서 위험한 등굣길은 이곳만이 아니었습니다. 학교 후문. 아이들이 등교를 위해 옹벽 위를 걸어 학교로 갑니다. 후문에서 큰 길로 이어지는 100m 구간 통학로가 한 아파트 단지 내 옹벽 위에 놓인 겁니다. 높이가 무려 2m를 훌쩍 넘지만 아이들을 보호할 펜스 하나 없습니다. 추락할 위험이 커 보이지만 수십 년째 이대로입니다. 누구라 장난이라도 치면서 살짝 밀면은 정말 바로 떨어지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아직까지 저 상태로 있는 게 조금 안타까울 뿐이죠. 관할구청은 지난 2019년 옹벽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려 했지만 일부 주민들 반발에 뜻을 접었습니다. 주차 공간이 줄어든다는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여기 차단을 하면은 우리가 뭐 까락하면 못 옵니다. 우리가 이 펜스를 치면 차단 못 해요. 사고 나기 불과 20일 전에는 부산시 교육청이 이 학교를 찾아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교육감과 구청장, 경찰 관계자까지 모여 일대를 둘러봤지만 사고도 막지 못했고 바뀐 것도 없습니다.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한 회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회의를 한 그 달에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다른 학교도 상황은 마찬가지.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안전 펜스가 없는 데다 인도폭도 성인 한 걸음 정도로 좁습니다. 그나마 관할구청은 등교 시간 1시간 동안 이 도로를 일방 통행하도록 지정했지만 하교 시간엔 다시 복잡한 양방향 통행입니다. 학원 차량과 불법 주정차 차량에 아이들이 뒤엉키면서 일대는 순식간에 혼잡해집니다. 학원차가 지나가면 저희가 다닐 곳이 없어갖고 저렇게 차 대놓으면 옆으로 비켜갖고 없어가지고. 일방 통행으로 바꾸려면 주민 동의가 필요하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로의 이해가 엇갈린 속에 아이들은 여전히 위험한 등굣길을 다니고 있는 겁니다. 현장 카메라 배영진입니다. 하루에도 몇 건씩 무차별적으로 발송되는 재난 문자, 어느새 국민들에겐 스팸처럼 다뤄지고 있습니다. 거짓말쟁이 양치기 소년 취급을 받게 되면서 정부가
재난 문자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재난 문자 경고음에 시민들은 피로감을 호소합니다. 이제는 익숙해져갖고 저거는 재난 문자구나. 익숙해가지고 뭐 예사로 생각해요. 사실 저는 꺼놨어요, 재난 문자를. 그냥 그 삐 소리도 자주 울리고 하면은 깜짝 놀랄 때도 많고 방해될 때도 많아가지고. 2005년 시작된 재난 문자는 2019년까지 한 해 평균 400여 건이 발송됐지만 코로나19 안내 등으로 한 해 5만 4천여 건으로 131배 급증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과다한 재난 문자가 오히려 경각심을 떨어뜨리고 민폐가 되자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대설특보 시 발송되던 빙판길 조심 등 단순 안내 문자는 오는 10일부터 도로 통제 때만 보냅니다. 광역시도 단위로 발송되던 지진 재난 문자는 긴급 대피가 필요한 시군구로 좁혀지고 극한 호우는 기상청이 직접 발송하되 1시간 50mm, 3시간 90mm가 예상될 경우에만 알립니다. 아동, 치매 실종자 발송 문자는 재난 문자에서 빠지고 수신을 원할 때만 받게 됩니다. 정부는 시범 운영 등을 통해 개정된 재난 문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지난달 마약 투약을 자수한 30대 남성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숨졌습니다. 경찰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유족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보도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현 차장, 남성이 투약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겁니까? 네, 우선 CCTV 영상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대 남성이 순찰차를 멈춰 세우고요. 무언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올라타는데요. 필로폰 투약자라며 자수를 한 겁니다. 경찰이 간이시약 검사를 했더니 실제로 양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유치장에는 어쩌다가 입감이 된 겁니까? 경찰은 남성이 돌연 자해 행위를 해서 유치장에 입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경찰은 남성의 팔과 다리를 묶고 머리에는 보호용 헬멧을 씌운 채 유치장에 입감을 했는데요. 약 1시간 30분 뒤에 남성이 입에 거품을 문 채 발견이 됐고 이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인은 밝혀졌습니까? 부검 결과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유치장 내부 CCTV를 확인한 유족은 숨진 남성이 과도하게 결박된 상태에서 1시간 30분 이상을 유치장 안에 홀로 있어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예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포박을 해요. 처음에는 손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손가락만 좀 움직여요. 이렇게 팔목이랑 발목은 멍 정도가 너무 심하게 들려 있고 유족들은 마약 투약 사실은 지탄받아서 마땅하지만 사인은 명확히 밝히고 싶다는 입장입니다. 살려달라고 간 사람한테 본인 잘못을 인정하러 간 사람한테 왜 그랬는지 전 너무 궁금해요. 저는 제 세상을 잃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에 대한 경찰 입장은 뭡니까? 경찰은 절차를 지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해 위험 때문에 결박을 했고 30분 간격으로 화면을 통해서 남성을 관찰했다며 경찰이 유치장에 들어가서 볼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남성이 입에 거품을 문 채 발견됐을 때 사건 관련자를 유치장에서 임의로 뺄 수는 없어서 담당자에게 연락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사이 상태가 나빠져 119를 불렀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찰이 처음부터 남성을 유치장이 아닌 병원에 옮길 수 있었던 건 아닙니까? 네, 경찰은 유치장 입감 전에 병원 3곳으로부터 거절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독자 치료 전문인 정신과 의사에게 자문을 구해봤는데요. 병원에서는 자해 위험으로 결박을 하더라도 30분 간격으로 풀어주면서 관절 순환을 해주고 혈압 등 생체 반응을 계속 확인해서 응급 상황에 빠른 조치가 가능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마약 사범이 느는 상황에서 이런 사건 또 발생할 수 있다면서 중독자를 위한 의료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건을 보도하였습니다.
지금부터 17일 뒤인 5월 24일 오후 6시 24분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우주 발사체 누리호의 3차 발사가 이루어집니다. 시험 비행 성격이던 1, 2차 때와 달리 실제 위성을 우주 궤도에 투입하는 첫 실전 발사입니다. 막바지 준비로 분주한 나로 우주센터에 정현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방진복과 장갑을 착용한 연구원들이 위성들을 조심스레 금속 상자에서 꺼냅니다. 하나하나 누리호 발사체에 탑재된 위성들은 이름표가 붙어 있습니다. 이번 3차 발사에선 발사체가 실제 위성 8기를 직접 싣고 우주로 올라갑니다. 앞선 발사에선 성능 검증 위성과 모형 위성을 실었습니다. 이번엔 민간 실용 위성들을 20초 간격으로 분리해 목표 궤도에서 서로 부딪히지 않게 안착시키는 고난도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이 만든 우주 날씨 관측 위성 도요셋 4기도 누리호에 올랐습니다. 나노 위성급으로는 세계 최초로 4개의 위성이 상호 간의 거리와 형태를 바꿔가는 편대 비행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특히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의 첨단 레이더는 많은 전력을 써야 해 위성이 항상 태양빛을 받으며 임무를 수행하는 일명 여명 황혼 궤도로 올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는 24일 발사 시간은 기존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대로 미루고 발사 고도는 700km에서 550km로 낮췄습니다.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목표 궤도에 안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공 실패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발사가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발사체와 위성을 모두 직접 만들어 발사하는 스페이스 클럽의 10번째 회원국이 됩니다. 이번 발사를 기점으로 누리호 기술의 민간 이전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쳤던 연휴를 뒤로하고 다시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찾아옵니다. 한 주 내내 비 소식 없이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맑은 하늘 속에 기온도 오름세를 보입니다. 주중에 서울을 기준으로 최고 24도까지 오르겠고요. 25도를 웃도는 지역도 있어서 조금 덥다 싶으실 겁니다. 내일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22도, 광주는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출근길에는 대부분 10도를 밑돌아서 오늘보다 더 쌀쌀하니까요. 따뜻한 외투를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순간 풍속 초속 20m의 강한 바람이 계속 불겠고요. 이 지역과 동해안에 당분간 너울이 강하게 밀려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일단 첫 발은 내디뎠습니다. 한일 정상 셔틀 외교가 12년 만에 복원됐습니다. 한일 간에는 과거사와 안보, 후쿠시마 오염수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셔틀 외교로 해결하긴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시작이 반이란 말도 있습니다. 두 정상은 환영식부터 만찬까지 벌써 4시간 넘게 밀착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이 묵은 과제를 풀어가는 소중한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첫걸음을 떼다.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